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의 제명 조치가 확정됐고 한동훈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밝혔습니다. 친한계가 장동혁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계파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추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결국 제명이 됐습니다. 아침 최고의 의결 내용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장동혁 대표가 단식 치료 이후 당무에 복귀하고 열린 첫 최고위 회의에서 속전속결 제명이 이뤄졌습니다. 한 전 대표 가족이 지난 2024년 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을 썼다는 내용으로 징계가 확정된 겁니다. 최고위원 9명 가운데 제명 반대는 우재준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의결 전 회의 공개 발언에서도 악성 부채는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또 탄핵 찬성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팽팽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고슴도치는 날카로운 가시로 계속 가족들을 찔렀고 가장 슬펐던 것은 그 고슴도치가 누가 자기 자신의 가족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당내 갈등의 정점이 찍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정말 장동혁 대표님 단식을 통해서 얻은 건 한동훈 제명밖에 없다라는 점이 너무나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3년 12월 입당한 한 전 대표는 769일 만에 당적을 잃게 됐고요. 재입당도 5년간 불가합니다. 한 전 대표 측근들은 지방선거를 지겠다는 거라며 장동혁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고 조금 전 오세훈 서울시장도 강한 어조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당사자 한 전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 직접 듣겠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초재선 중심의 소장파 의원 10여 명도 지도부의 뺄셈 정치의 우려를 표명했는데 동시에 한 전 대표를 향한 성찰 요구도 나왔습니다. 개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당헌 규정이 무색할 정도로 당내 반발이 심상찮은데 장동혁 대표가 이를 잠재우고 결집을 이룰 수 있을지 리더십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도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 윤리심판원은 오늘 장경태 의원의 성비위 의혹과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관련해 첫 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윤리심판원이 직권 상정한 안건인데요. 이제는 탈당한 김병기,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빠른 징계 논의가 이뤄진 것과 달리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두 의원에 대해선 미온적이라는 형평성 지적을 의식한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오늘은 조사 내용을 공유하는 차원의 회의라서 두 의원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고 피감 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열린 과방위 회의에서 자신에게 화환을 요청받았다고 주장한 이진숙 전 위원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딸이 국감 기간 중에 국회에서 결혼하는 것을 말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사과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원내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죠? 네, 모처럼 여야 대치 없이 민생 관련 법안들을 차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쟁점 법안 92개가 대상입니다. 정부의 전력, 용수 같은 기반시설 확충과 보조금 지원을 명시한 반도체 특별법이 곧 상정되고요. 또 이자 면제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또 민주당이 애초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견제하려고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는 의장단의 피로도를 고려해 상임위원장도 필리버스터에 한해서 사회를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각종 법안의 빠른 처리를 당부한 데다 민주당이 이해찬 전 총리 별세 이후 정쟁 자제 기간을 선포한 만큼 오늘은 잠정 휴전인데요. 다음 주 시작될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사실상 폭풍 전야에 가까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국회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캐나다에서 워싱턴 DC로 달려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긴박한 통상 현실이지만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은 국내 입법 상황, 즉 국회에서 아직 통과하지 못한 대미 투자 특별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트닉 상무장관과는 이미 한 차례 연락했고 어떤 이슈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라며 현지 시간 29일 오후에 만나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력 투자 관련해서는 어떤 확고의 변한다든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관세 재인상 내용을 관보에 올리는 절차에 들어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의 준비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집행 시기는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기를 예단하지 않고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이제 축복하는 프로젝트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어느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한미 간에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사태나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이 관세 인상 발표의 배경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지만 본질적인 관세 이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더 강하게 대응했을 것이라며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 성인의 한 80%, 85%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세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뿐 아니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도 만나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항구 통상교섭 본부장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날 계획이어서 다시 관세를 둘러싼 외교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싸워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외교안보와 관련한 사안에서 얻어맞네, 잘 때리고 있어 이러면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인이 쳐들어올 때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외교안보 문제에는 힘을 모아줘야 한다며 힘을 합쳐 함께 넘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 이후 야당이 정부의 무능한 외교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걸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수도권 도심 내 공공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서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용산과 태릉 골프장 부지 등 서울에 3만 2천 가구를 공급하고 경기에서는 과천과 성남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도심 공공부지와 노후 청사를 활용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 오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지난해 내놓은 97 공급 대책의 일환입니다. 기존에 계획된 용산 물량을 포함하여 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판교 신도시 2개를 합친 것과 유사한 규모로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중점적으로 공급하여
지역별로 보면 서울 물량이 3만 2천 가구로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우선 용산구 일대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등 12,000여 가구를 공급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던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을 통해 6천여 가구를 마련하고 동대문구, 은평구에서도 1,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과천과 성남을 중심으로 물량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과천에서는 과천 경마장 부지 등을 활용해 10,000가구 가까이 건설하기로 했고 성남시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를 조성합니다. 아울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와 같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10,000가구 가까이 공급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내년부터 주택 착공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속도전이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YTN 큐두입니다. 슈퍼사이클을 탄 반도체 사업을 품고 화려하게 부활한 삼성전자가 다음 달 양산될 HBM4를 기점으로 본격 경쟁에 나섭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HBM4를 양산 중이라면서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지키겠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투톱의 호실적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혜정 기자, 먼저 삼성전자 실적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지난해 1년 동안의 영업이익은 43조 6천억 원으로 역대 4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11% 정도 증가한 333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썼습니다. 저조한 성적을 받았던 상반기와 달리 지난해 4분기 반등하면서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 매출은 92조 8천억 원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특히 반도체의 역할이 컸습니다. 반도체 사업 부문의 4분기 영업이익은 16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범용 D램의 수요 강세와 가격 상승, 또 HBM 판매 확대도 이번 실적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는 HBM4를 기점으로 그동안 뒤처졌던 HBM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에 대한 고객사들의 품질 검증이 순조롭게 진행돼 완료 단계에 진입했고 다음 달부터 본격 양산 출하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모든 생산 물량에 대한 구매 주문이 이미 이뤄져 올해 HBM 매출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경쟁사보다 많은 생산 여력을 활용해 점유율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 반도체 양대 기둥인 SK하이닉스도 어제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사업 전략도 발표가 됐다고요? 네, 먼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19조 원으로 삼성전자 반도체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또 연간 기준으로도 삼성전자 사업 전체를 합친 연간 영업이익보다도 많은 47조 2천억 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등 경쟁사들이 본격 HBM 판매를 확대하는 가운데서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타사보다 앞서 현재 양산이 시작됐다며 HBM4 역시 이전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망도 내놨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타이트한 재고 추세가 연중 지속되겠으며 생산과 동시에 판매되는 상황으로 인해 재고 수준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현재보다 점점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HBM 모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도 제로섬이 아니라 생산 능력 확대와 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렇게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했죠. 네, 코스피는 반도체 대장주들의 역대급 실적에 힘입어 처음으로 5,200선을 돌파했습니다. 개인 매수세에 5,250선까지 올라서며 또 장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한때 5,070선까지 밀렸습니다. 장 후반 오름세로 다시 돌아서서 1% 오른 5,22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도 1% 넘는 강세를 나타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해 16만 원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어제 서프라이즈 실적과 자사주 소각 소식의 여파의 강세였는데 2% 오른 8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무려 7% 급등하며 52만 원대로 마감했습니다. 연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코스닥 지수도 강세로 출발했는데요. 등락을 거듭하긴 했지만 다시 2% 넘는 강세를 보이며 1,16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에 2차 전지와 바이오 등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대부분이 빨간불이었습니다. 어제 20원 넘게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올라 1,42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국방부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계엄 당일, 12.3 계엄 당시에 이 국회에 침투한 김현태 전 707 단장 등 6명에 대해서 파면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오늘 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관여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한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소속 장교 6명은 이 계엄 때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의사당 봉쇄 침투를 시도하거나 정치인 체포조 운영, 선관위 점거 등을 계획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국방부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 침투한 김현태 전 707 단장 등 6명에 대해서 중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씨가 어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양측 모두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먼저 어제 선고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김건희 씨는 어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가운데 1,200만 원대 샤넬 가방과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수수만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며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특히나 특검이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고 기소한 주가 조작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점을 두고 수사가 미진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건희 씨에 이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의원도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정교유착 사건 첫 선고에서 법원이 잇따라 혐의를 인정하긴 했지만 사실상 특검의 판정패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양측 모두 항소를 예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과 김건희 씨 측 모두 항소를 예고했지만 양측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이 특검은 재판부의 판단은 법리는 물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면서 수긍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유죄로 인정된 부분 역시 징역 1년 8개월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항소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선고 직후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 판결이라며 특검 수사를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영부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것 같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의 다른 재판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전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계엄군이 당시 여야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데요. 재판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정식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고 오는 3월 안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들과 관련해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한 두 번째 전체 판사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전체 형사 항소 재판부를 구성한 다음 그중에서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된 형사 항소 재판부 가운데 전담 재판부 2개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5일에도 추가 논의를 위해 3차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단식 후 당무에 복귀한 첫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결국 2026년 대한민국 제1야당은 당 익명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가족들이 썼다는 이유로 전직 당대표를 쫓아내는 유례없는 역사를 남기게 됐는데요. 의원 16명은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 모습으로 정치원 시작합니다.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갈배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믿고 계속 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어느 날부터 고슴도치는 날카로운 가시로 계속 가족들을 찔렀고 당내 갈등의 정점이 있는 장면입니다.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의 정치온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한동훈 전 대표 2023년 12월에 윤석열 정부의 법무장관에서 퇴임하고 정계에 입문한 지 26개월 만에 당적을 박탈당했습니다. 네, 윤기찬 위원장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정치적 해법을 찾으라고 했지만 결국 둘 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답정 너였던 것 같아요. 결론은 정해져 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둘 다, 그러니까 둘이라는 게 뭐 사실 장동혁 대표의 1인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지도부와 한동훈 전 대표 양측 다 정치적 해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자산을 쌓기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것이 당 기강 세우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사실 이 징계를 통해서 당의 일정 부분 지지세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책임은 이제 지도부가 지게 된 거죠. 현재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에 대한 책임은 이제 지도부가 지게 돼 있고, 다만 한 전 대표가 앞으로 행보가 어떨지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앞으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예컨대 돌아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전 대표의 경우에는 저희 당에 들어온 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가 2023년도 12월 달에 아마 들어온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 비대위원장 들어와서 사실 이제 총선에서 큰 성과를 못 냈어요. 졌죠. 그리고 당대표를 이제 취임한 이후에 사실 또 대선에서 지고, 그리고 본인은 또 대선 출마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결선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가 사실은 정치적 성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으려면 잊혀지지 않는 성과를 내놓든가 아니면 성과를 기대하는 이 당원들의 심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돌아오는 방식도 조금 더 산뜻하게 돌아와야 되는 거라서 예를 들면 뭐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오시든가 이 부분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백의종군 형태로 어떤 지원 유세 정도가 제일 낫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 갈등을 정치적으로 희석하는 그런 행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걸 기대하고요. 그렇게 되면 뭐 사실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또 훗날 정치적 해법이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당원들 내지 국민들이 볼 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추후에는 좀 더 이게 승화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양측 다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 시절에 대선에 졌다고 했는데 대표 시절에는 이제 대선 치르기 전에 쫓겨났죠. 윤 전 대통령 탄핵 때문에 쫓겨난 것이고,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 메시지를 더 세게 냈어야 한다. 또 장동혁 대표 단식장에 찾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랬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졌을 것 같진 않습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 정치인의
어떤 이미지로서는 그런 게 필요해 보이죠. 자꾸 이 과정이 같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명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부정적 이미지가 계속 강화됐습니다. 좁고 본인의 고집만 강요하고 당원 전체라든가 보수 세력 전체를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본인이 옳고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실제 이제 중독,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가운데 중앙쯤에서 양측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될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제명을 당한다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쯤 되는 분이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어떤 이후의 어떤 다른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게 해줄 수 있었고, 그것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정치를 향후할 때의 명분이 될 텐데 전혀 이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결국에 결론대로 제명이 됐고, 결과적으로 본인 역시 이제 본인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저는 이 과정이 굳이 결론을 달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보다는 이 국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취했어야 될 마땅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도 역시 아픈 상처로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당 내용이 깊어지는 동안 지방선거는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친한계 의원 16명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는 건 정당사에 유례없는 일입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조금 전 장동혁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뺄세배 정치는 모두 패배하는 길이라며 장동혁, 한동훈 두 사람이 만나라고 촉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건데요. 국민의힘 강세 지역 TK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지자체장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정권 뺏기도록 한 사람들은 뭔가 처벌이 있어야 되고, 저는 장동혁 대표 생각이 늘 옳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권을 뺏기게 만든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탄핵 찬성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개업이 탄핵을 할 정도냐, 정권을 내릴 정도냐. 이 같은 당내 경랑 속에 개혁신당과의 공조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해비로 알탕 끓여 먹었다 이런 것 같은 거. 예, 이런 공조의 장이 열렸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박근혜 엔딩이냐. 엔딩이 그렇게 되면서 뭘 이어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선언이죠. 네,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앞서 윤기찬 위원장님께서는 당적을 박탈당했어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국민께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합하는 행위인 것이죠. 사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하라는 부분은 저거는 전 덕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도 타격을 주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해가지고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잖아요. 1%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것이 권한만 것이냐. 예를 들면 개항 같은 험지가 가지고 지더라도 훈장 달고 와라. 이 정도의 덕담은 이건 덕담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지만. 그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라는 것은 저는 약간 비꼬는 듯이 전 들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앵커님 하신 말씀 중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쫓겨났다 그랬는데 쫓겨난 적은 없어요. 스스로 사퇴를 한 것이고, 당대표라는 적에 누굴 쫓아낼 수 있는 그 위에 없죠. 따라서 늘 뭐 쫓겨나고 정치보복당하고 조작당하고 이런 당하고라는 표현은 저는 저 정도의 리더 위치에 있는 분이 할 어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 등의 한 저 얘기의 맥락 등은 둘 다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만 좀 해라.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도 장동혁 대표 만나서 좀 해결해라라고 지방선거 치를 분들은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해왔는데, 둘 다 그런 공간을 만들지 못하는 걸로 봐서 이제 좀 밉다. 둘 다 나가라라는 취지로 들리고, 어느 한편을 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당내 문제라는 게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의 그 셈법 대상은 아니에요. 이것이 과연 당의 진로에 또는 민심 획득에 어느 정도 유리한 것인지 지금 한동훈 전 대표나 아까 얘기한 친한계 의원님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했다고 현 대표 내려와라. 그러면 현 대표 지도부 흔들기인가요? 예전에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당계 사퇴 얘기했을 때 처음에 한동훈 대표 측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당대표 흔들기다 끌어내리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은 저도 과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사실관계 규명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징계했다라고 하는데 제대로 말을 해야죠. 내가 이런 그 얘기에 대해서 나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여기까지 진실이고 여기까지 진실이 아닙니다라고 해명을 해줘야죠.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 재심의 기회를 줬는데도 안 했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하는 것이 정당에 소속된 아무리 전 대표지만 당원의 의무예요. 그런데 안 하고 징계 있자 이거 정치 보복이고 조작이다라고 하고 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이비 보수라고 계엄이 진행 중이다라고 이거는 정말 과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내가 억울한 거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친한계 의원들께서 저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거 다 이해해요. 그러나 그 부분도 정도껏 해야 되는 거죠. 예컨대 본인들이 예전에 상대방에게 얘기했던 바를 지금 그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다고 좀 보고 저런 부분들을 좀 녹여내서 이렇게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까 보니까 대한과 미래인가요? 대한과 미래. 네, 대한과 미래에 소속 몇 분이 몇 가지 제안을 했더라고요. 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게 보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지방선거를 위해서 이런 정도를 마련해 달라.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도 이렇게 해달라라고 이 제명 결정 이후에도 저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볼 때 저는 그게 오히려 축원이라고 봐요. 저런 식으로 개파 싸움 부추기고 본인들 개파에 대한 해로운 행위 당했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낙인 찍고 내가 낙인 찍었으니까 상대방 낙인 찍 이거는 전 성숙한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친한계에서는 선거 앞둔 시점에 자해극을 벌인다고 하면서 지도부 즉각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제명 결정이 향후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적어도 지방선거 때까지는 더 이제 강화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네. 당내 반발이 일부 있지만 그게 사실은 그게 두려웠다면 이 상황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이 윤 어게인 세력과를 등에 업고 당대표가 됐고 이제 그분들 당내 강경 세력의 주장은 한동훈 대표가 탄핵과 정권 교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쫓아내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 요구를 실현했기 때문에 오히려 똘똘 뭉칠 것이다. 극우적 성향을 가진 당원들과 함께. 그런데 그 결과는 뭐 지금 대개 다 예상하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상태로 지방선거에 갔을 때 과연 뭐 패배하는 정도를 넘어서 거의 절멸에 이르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국민의힘 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만 보고 지금 일단 당내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것을 성과로 보고 그걸 통해 가지고 다른 어떤 반전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다면 장동혁 대표가 역시 짧은 어떤 정치 경력의 한계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어떤 정당이든 간에 탄핵을 겪은 정당이 임박해 있는 선거에서는 어떻게든 지푸라기 하나라도 더 잡아서 힘을 모으려고 행위를 하지 그나마 축소된 이 당의 어떤 역량을 저런 식으로 잘라내는 방식으로 행위하지는 않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이 식견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면 결국 장동혁 대표는 본인 개인의 어떤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지금 이런 선택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 끝이 성공일까요? 저는 장동혁 대표 본인에게도 이 상황 자체는 향후에 치명적인 일이 될 거고 특히 그 과정에서 윤리위를 자신에 대한 어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썼다는 것은 이후에 본인도 똑같이 당할 수 있는 여지를 당에 남긴 선례라는 점에서도 여러모로 볼 때 장동혁 대표의 미래 또한 그다지 밝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오세훈 현 시장은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이철호 경북도지사는 장동혁 대표는 항상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를 조금 전에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6명 가운데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이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요.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도로망 등 산업 기반 시설을 조성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키워드에서 어제 있었던 김건희 씨 1심 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어제 김건희 씨에게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했는데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형무 등급 추모리 분량이라는 고사성어와 인두비오 프로레오라는 라틴어 법원도 언급했는데요. 옛말에 형무 등급 그리고 추모리 분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인두비오 프로레오, 즉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의 이익으로와 같은.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거긴 하지만 특검의 15년 구형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어제 1년 8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처음에 형무 등급을 언급하면서 권력을 가진 자나 권력을 잃은 자가 똑같이 대해져야 한다라는 성어를 인용해서 이것이 일종의 예고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정서에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 같은 이제 법조인들은 사실은 저 부분을 그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식으로다가 저 판결문을 보게 되면 저는 저 잘 쓴 판결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가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들에 대한 관련 증거를 평가할 수 있도록 볼 수는 없지만 실제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도 20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수사를 하다가 무혐의 나왔고 그다음에 고검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사건을 가져가서 기소해버린 거죠.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도 창원지검에서 한 1년 반 정도 수사하다가 중앙지검으로 온 사건을 특검이 갖고 가서 기소해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이 사실은 어떤 증거 수집과 관련돼서 여러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검찰들은 왜 빨리 기소를 안 했을까요? 기소하기에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다라고 본 거죠. 아까 보면 의심스러울 땐 피고의 이익으로처럼. 그러니까 확실할 때만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미적거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됐던 거죠. 만약에 정치적 공방이 대상이 안 됐다 그러면 아마 무혐의 결정이 났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눈치 보고 있다가 못 털고 있다가 특검이 들어와서 갖다 기소해버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 우 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과연 기소까지 왔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특검의 공수제기 자체가 좀 무리했다. 그 과정에서 원래 김건희 특검의 정확한 명시된 수사 범위가 아닌 통일교 관련된 금품 수수 관련돼서만 유죄가 나왔다는 거죠. 이 부분은 특검이 좀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물론 항소 여부는 본인들이 결정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2차 특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특검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과연 이게 시사점을 주는 것이다. 그다음에 기소 구형량이 15년인데 1년 8개월 나왔으니까 문제 있다. 기소 형량이 너무 높았던 거죠. 만약에 전부 다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이게 자본시장법의 경우에는 8억 원 기준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럼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이고 거기에 같이 있던 알선 수재는 5년 이하예요. 그럼 두 개 합친다 하더라도 15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양형 기준에 따르면. 근데 그렇게 구형을 했죠. 그리고 이게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정자법 일부 알선 수재에 대해서 일반적인 양형 기준에 따라서 1년 8개월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정서나 진영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판결일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블라인드로 볼 때는 저는 잘된 판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심 선고량이 낮았다기보다는 특검의 구형량이 과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1심 재판부가 말한 이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말이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아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근거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그 샤넬백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미 꾸짖는다는 취지로 인용한 고사성어인데요. 저는 어미 꾸짖는 척했지만 결국 봐주기 위한 선고 결론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이 어려운 한자성어를 인용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시작할 때 했던 아까 형무등급 추모리 분량 이게 어제 전 국민에게 공개된 재판이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했죠. 그리고 그 의미를 들으면 맞는 말이지 이렇게 됩니다. 인디비디오 프리레오도 역시 원래 유명한 법원인데 일반 국민들은 저게 뭐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불확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어려운 한자를 쓰면서 할까? 이상한데? 라고 시작했던 판결은 아니나 다를까 전혀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이 무죄 이유도 그렇고 양형도 그렇고 전혀 하나도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법조인에서 다른 판단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리고 상당수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요.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닙니다. 어제 적어도 앞에 1, 2, 3기로 나눴을 때 2010년 10월부터 2011년 초반까지 그 기간에 대해선 방조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미 확정돼 있는 공범 사건에서도 계좌 제공했던 전주 방조죄로 유죄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소 안 한 것은 실제 이 증거조사라든가 제출된 증거가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김건희 씨이기 때문에 검찰이 봐준 겁니다. 그 수사한 거 한번 보십시오.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서 신분증 전화 다 내놓고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조사가 이루어진지도 모르는 조사를 한 후에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 알고 보니 그 뒤에 가장 확실했던 증거인 미래에셋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거를 서울고검이 추가적으로 확보했고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어제 이 재판부가 부인한 이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관계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증거들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공모 공동정범의 법리는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해서 각자의 역할에 있어서의 어떤 행위를 하면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서 인정이 되고요. 예. 공모와 관련된 공동의 인식도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권오수 대표가 김건희 씨와 수시로 통화하면서 이거 직접 통화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또 묵시적으로도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그게 기존의 판례입니다. 그걸 적용하지 않고 무죄를 주기 위해서 이미 나와 있는 증거조차 배제한 결론이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고요.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속적으로 여론조사에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법리, 저는 어떻게 이게 가능한 법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건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선거 때 조사할 때마다 간단하게 하는 건 몇백에서부터 크게 할 때는 몇천까지 단위가 있고요. 다 후보자의 비용으로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58번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선거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 대가관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게 공천으로 이어졌고요.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씨와 그 5월 8, 9일 사이에 주고받은 전화 녹취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가관계에 더 이상의 증거가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알선 수재 관련해서도요. 샤넬백 하나는 또 빼줬습니다. 네, 샤넬백이 2개가 등장하는데 예. 이제 800만 원짜리는 무죄, 1,200만 원짜리는 유죄가 선고됐어요. 이 받은 시점과 뭐 청탁의 대가가 있다 아니다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2020년 4월 당선 직후니까 대가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당선 축하 인사로 그냥 준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지방선거 때 6월 끝나고 나서 이 각 지역의 업자들 한 300~400만 원짜리 백 그냥 어떤 대가 얘기하지 않고 갖다 쑥 뒤밀어도 처벌 못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법리를 억지로 꽤 맞추어서 무죄를 준 부분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새로운 범죄 유형을 만든 판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백 이 문제는 그 입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에 배우자는 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영호 씨 같은 경우에 그 줬다고 해서 지금 처벌된 거예요. 청탁금지법에는 주면 처벌되는 거거든요. 배우자한테 주더라도. 그리고 거기서 나눠서 한 것은 저 법률상 맞다고 보는 것이 2022년도 4월 달의 경우에는 먼저 이걸 백을 주면서 그때 부탁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선수재는 알선하는 거잖아요. 알선의 대상은 특정 이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뇌물처럼 그냥 포괄적 대가 관계에 있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건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법조인들은 뻔히 알면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7월 달 준 거는 다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때는 뭐 UN 5 사무국인가 유치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이걸 부탁하려고 주는구나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당신은 알선수재야. 저는 이게 엄격한 법리 맞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정자법 위반이요. 저희도 출마해보면 알지만 많이 들어와요. 그럼 이거 한 10명한테 줬는데 내가 받았다고 해서 너 원래 이거 여론조사 할 거를 공짜로 했으니까 너 이거 정자법 위반이야. 이렇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의뢰하거나 나한테만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저는 재판부가 상당히 일반적인 언어로 저 부분도 설명을 잘 했다고 봅니다. 의뢰를 하지 않았죠. 계약을 하지 않고 본인이 했는데 보니까 여러 사람한테 줬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요. 이전에도 주포들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 적이 있어요. 주포. 이거 짜고 하는 사람들. 전주가 공동정범 처벌된 적은 없어요. 이 부분은 시세 조정이잖아요. 예를 들면 미공개 정보나 허위 정보를 이용했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시세 조정은 그렇게 처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김호수 씨에 대해서 1, 2심, 3심 판단 과정에서 똑같이 나왔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했던 거거든요. 근데 왜 이걸 문제 제기하는지. 오히려 특검이 왜 그러면
방조범으로 예비적 기소를 하지 않았느냐고 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물론 했다 하더라도 시효가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그 공소장 변경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노력한 이 재판부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진영의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그러니까 특검이 공범이 아닌 김건희 씨를 방조범으로 기소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김건희 씨 죄값에 비해서 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해괴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개별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충격과 분노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봐주기 판결 아니면 민중기 특검의 수사 능력 부족 어느 쪽에 책임이 있다고 크다고 보십니까? 뭐 어느 쪽을 딱 양단으로 한다기보다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겠다는 거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를 거쳐서 이제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왔는데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면 그 당시에 빨리 어쨌든 이것도 털고 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이고, 이 정도로 압박해서 국정을 혼란시켰어야 되는가라는 데 대한 지금 민주당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무죄가 나올 줄 알았으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전 정부 때 다 털고 왔으면 이렇게 계엄과 탄핵에까지 이르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계엄의 배경이 도이치모터스 특검 관련돼서 이제 특검 재표결을 앞두고 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간적 선후 관계로 보면 그런 이제 해석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인과관계가 일단 있다고 단정할 만한 특정한 건 없죠. 그러나 한편 보면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이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이와 문제가 없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당내 분란도 많았고 국민적 혼란도 많았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총선에서 지른 역할도 했던 부분이죠. 예. 김건희 여사가 뭐 사과하니 많이 뭐 한동훈 전 대표와의 문자가 공개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중질환이 좀 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의 갈등의 시작이라고도 분석이 되기도 했잖아요. 뭐 사실은 그 분석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이 정치를 작게 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금방 신 최고위원 말씀처럼 이 부분을 그때 당시에 그냥 특검을 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못한 부분도 어찌 보면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만큼 정치력이 없든가, 정치적 해안이 없든가, 아니면 만약에 대통령실에 어떤 의사가 있다면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설득력이 없던가라는 것인데, 어쨌든 지났으니까 이 부분을 나중에 반면교사 삼을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예, 너무 자성의 목소리를 내셔서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무죄가 나올 걸 민주당이 계속해서 압박할 거리도 되지 않았다라는 민주당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도 이렇게 무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절대 다수가 사실은 유죄가 나오고 양형, 형량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얘기들을 주로 나누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계속 그 수사를 했고 불기소된 적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은 걸 보니 그때 역시 수사나 기소가 무리였다, 이렇게 결과론 쪽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특검, 그 이전에 서울고검 수사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가 조작 유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 어떤 입이 있어도 말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봅니다. 내심 재판부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김건희 씨를 옹호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고 애매한 처지에서 지금 당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외부에서 판결로서 엄단을 하면 자연스럽게 끊어낼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해놓으니 그냥 특검이 잘못했다고 주장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러면 김건희 씨하고의 관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가 계속 언급될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끊을지 말지. 그러니까 이거 복잡한 심경이 되었을 것이다. 엄하게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됐다면, 이제 김건희 씨는 끝났고 그 불법에 대해서 이렇게 마땅한 책임을 진다라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어떤 스토리가 지금 상당수 무죄가 나오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국민의힘에게 만들어 준 겁니다. 과제를 준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것이 지난번 수사부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은 항소심에 가서 특검이 항소를 통해서 저는 충분히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제 무죄를, 변호사님 말씀처럼 무죄를 예상했던 분들이 흐름 자체로 볼 때 이 특검이 뭔가 증거를 찾아냈다라고 볼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있죠. 이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형은 안 나온다. 이 부분은 확신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발목 잡힐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권오수 씨가 이 사건 등을 통해서 집행유예 징역 4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600억 원을 굴린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형이 나왔죠. 왜냐하면 이익 산정이 어렵습니다. 시세 조정이라는 것은 주가를 띄우려고 돈을 많이 동원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뭐 매수 주문이 많아서 매도 주문이 적어서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대외 여건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게 그 피해 규모 또는 회피의 액수를 산정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그때도 1억 원 미만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형이 나온 거라서 징역형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은 대다수 알고 있었거든요. 예, 잠시만요. 지금 청와대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어서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대통령 주재 제21차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해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제21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 강조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은 집행부서나 국회에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서 집행해달라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국민 체감 정책이란 올 상반기 추진 정책 중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서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 체감 정책 45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내 삶에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논의했습니다. 먼저 최우선 추진 과제는 국민 절대다수가 즉각적인 변화 체감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동 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 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정책이라면서 오늘 회의 주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네, 청와대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대통령이 할 일이 많은데 입법 속도가 늦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강유정 대변인의 목소리로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서 대통령의 입법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과 생리대에 이어 또 다른 화두를 SNS로 던졌습니다. 바로 설탕세입니다. 어제 아침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매기면 어떻겠느냐는 화두를 던진 겁니다. 설탕 사용도 억제할 수 있고 그 부담금을 통해서 지역과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할 수 있다며 의견을 물은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고혈압 예방을 위해 소금세도 걷자고 할 거냐며 증세 여론 떠보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 비만 환자가 설탕 소비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과도한 소금 섭취에 기인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설탕세를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준 그런 아주 나쁜 세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대통령 이번에도 SNS로 반박했습니다. 설탕 부담금 토론 제안을 설탕세 도입으로 받아들인 여론조작 가짜뉴스라는 건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의지를 피력한 데 이어 어제는 새벽 1시부터 8개의 글을 올리며 각종 현안을 띄우는 등 그야말로 SNS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설탕 사용도 억제할 수 있고 그 부담금을 통해서 지역과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할 수 있다면서 국민 의견을 묻겠다고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럼 다음에는 소금세도 걷지 그러냐. 문제는 설탕이 아니라 소금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제안과 이 설탕세라는 의제 자체는 글로벌하죠.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비슷한 취지의 법을 다 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대응은 초등학교 학생만 못해요. 지금 국민의힘 저 메시지 설탕세면 소금세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역진성.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대응이잖아요. 같이 논의해보자라고 하고 넘어갔으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증세론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키죠? 물론 간접세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뭐 그 세금이라는 성격은 같지만 지금 내용의 본질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뭐 영국 지금 나오는 것처럼 프랑스, 유럽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O에서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의 경제력 그리고 실제 이 과당으로 인한 어떤 국민들의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적 논의를 해볼 만하고 우리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합리적 판단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시민의식도 높고 우리 문화적 수준도 높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대응을 보면서 국민의힘은 이제 아직 멀었구나. 이제 이번에 당권 사태를 비롯해서 모든 정치적 현안을 보는 시각 자체가 매우 좁아져서 그냥 무작정 대통령만 비판하면 반사이익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의식조차도 축소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새벽 1시부터 SNS를 올리면서 하루에만 8개의 정책 현안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은 잠은 언제 주무시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전반적인 이 SNS 정치는 어떻게 보세요? 국민께 보고 드리는 거는 SNS를 통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저런 식으로 어떤 아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이거나 또는 공론화되기 전에 대통령이 저렇게 의제 던지게 되면 사실 공무원들이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참모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참모들이 모든 생각을 다 녹여내가지고 대통령께 보고해서 대통령께 국민께 보고하는 거 이런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데 제안 자체를 저렇게 하게 되면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때의 그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참모들은 도어 스태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걸 그대로 받아 적으면 그만이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 설탕세 하는구나, 해야 되는구나.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먼저 드러나게 되면 최고 의사결정권자지만 사실 인사권자가 이렇게 하는 게 어때라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 부분은 약간 선호가 바뀌었다. 설탕세라는 의제 자체도 논쟁적이지만 저 방식도 SNS가 뭐 대변인도 아니고요.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할 때는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설탕세 자체를 놓고 보면 저희가 이 비만 같은 것도 다이어트는 뭐 세금 매겨서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캠페인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 번째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간접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세금이 거치는 거예요. 그만큼 저소득층이나 이 서민들한테 부담이 큰 부분이고 아무리 특별회계로 기금 형태로 운영하든 건강부담금이든 이게 다 세금이 들어갈 돈이잖아요. 그걸 대신 기금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에요. 이거 거의 다. 그러니까 증세의 하나의 시발점일 수가 있는 거고 오히려 저는 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게 특별소비세인데 자 담배 그다음에 기름 여기에 특별소비세 다 붙습니다. 특별소비세가 붙고 거기에 부가세가 붙어요.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부가세라는 것은 가치를 늘리는 건데 세금을 갖다 붙여놓고 거기다 부가세를 10% 붙여요. 이거를 개혁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가세는 누구나 다 전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금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특별소비세를 추가로 붙이겠다 지금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세제 개혁을 해서 특별소비세를 붙여놓고 거기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이런 현행 그 부가세 부과체계를 좀 다듬는 것이 저는 그것이 국민적 지지를 더 받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설탕에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국민의 의견을 물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책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경전 서울시의원을 오늘 4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통화 녹취 등을 토대로 공천을 대가로 실제 금품이 오갔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관련자 진술을 교차 검증하면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네, 김경전 시의원의 조사 몇 시간째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김경전 시의원은 오전 9시 40분쯤 이곳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7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뒤 고개를 숙인 채 조사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공천 로비 의혹 질문 등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경찰 수사의 핵심은 뭔가요? 최근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김경 전 시의원이 정치권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당시 당내에서 현역 선출직의 출마 제안이 논의되자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김 전 시의원이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한 만큼 오늘 조사에서는 공천을 대가로 금품이 실제로 오갔는지 등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얼마 전 서울시의회 보관 PC를 확보했는데 이 안에는 김 전 시의원 관련 통화 녹취 120여 개가 저장되어 있었고 이 녹취들에서 민주당 의원 이름만 최소 7명 이상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녹취에는 선거 출마를 가능하게 해달라며 양모 전 서울시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정황과 함께 또 다른 의원이 공천 작업을 도와주기로 했다는 내용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생이 설립한 회사재단의 직원과 회원들에게 실수인 것처럼 수백만 원을 보낸 뒤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정치인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차명 후원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네, 이제 무소속이 된 강선우,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021년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이어 돈을 돌려받은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3천만 원을 차명으로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강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바탕으로 교차 검증에 나서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경찰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부터 김병기 의원의 쿠팡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쿠팡 본사 사무실 등 2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경찰은 오후 2시 반쯤 강제 수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9월 고급 호텔 식당에서 쿠팡 박대준 대표로부터 고가의 식사를 대접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 출신 쿠팡 임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김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정치연금과 차남 특혜 편입 등 모두 13가지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다. 아직 김 의원 경찰 소환 조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는데 압수물 분석 등 조사 준비를 마치는 대로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에 골프 연습장이 설치됐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호처 주도로 대통령을 위한 골프 연습장이 설치됐고 초소조성 공사처럼 위장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 관저에 새롭게 지어진 건물. 2024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건물 용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물인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창고로 제가.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시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용하던 골프 연습장이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신축 공사가 시작된 건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로 김용현 당시 처장의 지시로 경호처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외부에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초소 공사인 것처럼 허위 문건도 작성했습니다. 일부 근무자 초소도 그림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 경호 목적상 보안 시설이 일부 추가로 보완을 했습니다.
1억 원 넘는 공사 비용은 경호처 예비비가 집행됐는데 관련 절차는 모조리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토지 사용 승인이나 건축 신고, 부동산 등기 등이 생략되면서 유령 건물과 다름없었습니다. 또 신축 공사는 계약 체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경호처와 계약한 현대건설은 하도급을 주면서 해당 업체는 재하청 과정에서 1억 9천만 원의 손실을 떠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모두 11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확인해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윤석열 정권 최고 실세 V0라고 불리던 김건희 씨는 헌정사 최초로 실형을 받은 영부인이 됐습니다. 정권 흥망성쇠와 괴를 함께했던 김 씨의 행보를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21년 눈물의 대국민 사과로 조용한 내조를 약속하며 김건희 씨는 강렬하게 등장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김 씨는 실세 영부인으로 불리며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됐습니다. 최초의 일하는 퍼스트레이디를 표방하면서 전문 분야인 예술 쪽에서 특히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스페인은 이 벨라스케스의 고향이자 우리가 이 현대미술 창시자 중에 하나인 피카소의 아주 본국으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봉하마을 사적 수행을 시작으로 팬클럽 건희사랑을 통해 대통령 부부 동선이 유출되는 등 김 씨는 임기 초부터 구설의 중심에 섰습니다. 화보 촬영을 방불케 하는 선을 넘는 홍보 사진들과 해외 순방 중 명품 쇼핑 의혹 등도 빈축을 샀습니다. 비판의 정점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미지근한 해명을 넘어 정치 공작이라는 말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김 씨를 중심으로 한 윤한 갈등은 국민의힘 총선 참패로 이어졌지만 이른바 V0는 160일 가까운 칩거를 끝내고 다시 광폭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뭐야? 리트리버 같은데요? 캐로미야, 캐로미. 자신에 대한 황제 수사 논란 속에 마포대교를 찾은 이 사진들로 김 씨는 통치자라는 비판에도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도 안 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김 씨는 헌정사 최초로 포토라인에 선 영부인이 됐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 한 건 낮아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김 씨는 역대 영부인 최초 실형이라는 불명예를 썼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할당에서 3% 이상 득표 기준을 세운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헌법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할당을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저지 조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군서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국내로 압송된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 가운데 상당수는 물품 구매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조직이 관공서나 기관 140곳을 사칭해 2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71억 원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사기범죄 조직원 70여 명이 지난주 국내로 압송되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물품 판매 사기 피의자로 모두 부산에서 조사받았습니다. 공무원과 판매업체 관계자로 역할을 나눠 특정 업체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게 대표적인 범행 수법입니다. 당일이나 그 다음 날이나 계약을 한 게 또 할 게 있어가지고 또 제 주부가 이름 들으니까 또 너무 믿었던 거지. 경찰은 해당 조직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에 거점을 두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납품, 공사, 용역 등
마치 계약을 할 것처럼 속인 후 다른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리구매해달라고 하여 그 구매 대금을 송금받으며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관공서와 군부대, 병원 등 모두 144곳을 사칭해 200명 넘는 피해자에게서 71억 원을 가로챘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입니다. 일부 조직원들은 취업 사기를 당했다거나 납치 감금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범행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은 갑이라며 매달리거나 비굴한 말투를 하지 말라는 지침도 있었는데 관공서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파고들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과거에 구매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려주는 전화번호가 아닌 공식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경찰은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중국인 총책과 우리나라 국적 관리자들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도 환수할 계획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위협과 관련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설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29일 오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미국 측의 진위를 파악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에 미국으로 급파된 김정관 산업장관에 이어 여한고 통상교섭 본부장도 방미길에 오릅니다. 산업통상부는 여 본부장이 오늘 저녁 8시 10분 항공편으로 미국 워싱턴 DC로 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현지에서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 등을 만나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고 통상 현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세계 초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지난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서울 도심에서 치맥을 즐기는 이른바 깐부회동으로 주목을 받았죠. 이번엔 중국 상하이 재래시장에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검은 점퍼를 입고 과일 가게를 천천히 둘러보는 젠슨 황. 시식도 해보고요. 평범한 아저씨 손님 같아 보입니다. 상인들도 처음엔 누군지 몰랐다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진을 찍자 그제야 이 손님의 정체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젠슨 황은 오렌지 45만 원어치를 사고 상인들에게 붉은색 봉투 훈바오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설이나 경사 때 주고받는 현금 선물 봉투인데 안에는 우리 돈으로 12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칩의 수입을 처음으로 승인하기도 했는데요. 슈퍼갑부 젠슨 황이 이렇게 소탈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이는 게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심 유휴지와 공공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영끌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2030년까지 주택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오늘 후속 대책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의 도심에 위치한 부지나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하여 발굴한 것으로 기존에 계획된 용산 물량을 포함하여 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덜어내고 내년부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서울의 주택 공급,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매우 부진하면서 실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정말 연끌해서 뭔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가능한 부지는 최대한 끌어모으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뭐 용산이라든가 태릉 CC라든가 과천 하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최고로 원하는 입지입니다. 예. 이게 설명대로만 된다면 아마 이 무주택자들 기다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번 대책은 지난해 97 대책
공공기관 위주로 공공을 주도로 해서 향후 5년간 135만 호, 연간 27만 호씩 꼬박꼬박 이제 착공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로드맵의 후속 대책입니다. 이번에 수도권에 총 6만 가구인데 배분을 보게 되면 서울의 절반 이상이에요. 3만 2천 가구,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 수도권에 2만 8천 가구인데 입지가 정말로 좋습니다. 근데 늘 들었던 지역이에요. 맞아요. 네. 용산부터 시작을 해서 태릉, 경기도 과천, 남양주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일단 서울의 경우는 용산 국전무지구 이제 가장 좀 넓죠. 이걸 한 2천 가구까지 늘려보겠다라는 거고, 태릉 CC의 경우에도 지금 군 골프장이 있는 것을 개발해서 6,800가구 정도를, 과천 경마장에도 여기도 한 9,800이니까 10,000가구 정도의 가구를, 또 남양주 군부대가 있는 분대 한 4,200호 정도인데 왜 영끌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모두 34곳이에요. 이게 전부 다 유휴부지, 노는 땅, 내지는 공공청사가 있거나 조금 허름한 이들 공유지들인데 봤더니 25가구도 있어요. 한 곳에. 관악세무서는 25구입니다. 예.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동작우체국도 있어요. 여기 30가구가 들어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25가구에서 물론 뭐 100여 가구 이상, 1000가구 이상 들어오는 데도 있는데 정말로 영끌했단 말이 들어가는데 25가구면 뭐 아파트 한 동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체국이 빠지면 거기 아무리 많이 위로 짓는다 하더라도 2동 내지 1동이면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한 30가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거기 복합개발한다 하더라도, 복합개발이라는 건 밑에는 상가를 넣고 위에는 주거시설을 넣는 걸 얘기하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36가구, 25가구는 한 동 정도예요. 근데 우체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34곳 가운데 우체국이 무려 9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뉴스 생각나서 물어봤잖아요. 혹시 뉴스 전달하다가 네덜란드에서 우편 서비스를 축소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었냐고 물어봤는데 이러다가 이분들 사실은 이게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옮겨서 새로 이제 갈 곳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분들이 이제 집 비워줘야만 거기서 이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있는 땅은 진짜 다 끌어서 땅은 확보했는데 결국에는 착공을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언급하신 것처럼 원래 있던 뭐 건물을 옮기고 시설을 옮기고 이러면은 좀 속도를 내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뭐 과천 경마장이나 군 방첩사령부 등도 좀 그런 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굉장히 민감하니까 어차피 이제 공공이 주도라고 했으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대체지만 있다면 가라고 하면 가야죠.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2027년 착공이라는 첫 삽을 뜬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서 지금 뭐 2030년까지인데 주로 봤더니 34곳 가운데 2017년 착공한 것은 한 3-4곳. 대부분 한 3분의 1은 2030년입니다. 근데 착공이란 말이 들어간다는, 아까 제가 이제 공공기관이든 유부지든 공공이 하면 일처리 속도는 좀 빨라질 수 있어요. 근데 첫 삽득으로 해도 이런 사업은 적어도 3년에서 5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게 지금 정상으로 진행되고 첫 삽뜬다고 하더라도 이게 2030년 개발되는 곳이 거의 한 3분의 1, 11곳이 넘습니다. 34곳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과연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앞으로 2030년, 35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 믿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공급대책 나올 때마다 언급됐던 곳이에요. 그럼 그동안 뭐 한 거죠? 맞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문제예요. 여기는 일단 태릉 CC의 경우에는 이제 환경 개발 때문에 세계 이제 유산으로 제정된 태릉과 강릉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세계문화유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향 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고층으로 못 짓거든요. 고층으로 못 짓기 때문에 당초 한 10,000가구 정도 이 태릉 골프장을 옮겨서 10,000가구 정도 하던 것을 중저층 개발로 인해서 한 6,800호 가구 정도를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 정부의 의도는 이겁니다. 어쨌든 이제 세계문화유산과의 어떤 협조를 통해서 문화재위원회 협찬을 통해서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지금 사실은 이제 종묘도 똑같은 논란이었어요. 종묘 고층도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것도 지금 경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고층 개발은 좀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문화유산 왕릉이 있단 말이에요. 태릉과 강릉 왕릉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종로 세운상과 사구역과는 또 역차별 문제도 있어요. 그 주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거기 10,000가구 이상 6,800가구가 들어온다면 교통난이 심각하거든요.
우선 교통 인프라를 먼저 해소하고 난 다음에 개발하라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매번 거론은 되는데 태릉 지역은 거론은 되는데 현실화가 굉장히 어렸던 것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정부가 이걸 얼마나 중재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구에 따라서 좀 추진하는데 이슈들이 있어 보이는데 방금 언급하신 이제 앞서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인기가 높은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근데 서울시와 조금 이견이 있는 곳인가요? 오늘 오세훈 시장이 또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크게 이제 쟁점이 보니까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는 너무 전 국민이 다 바라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고밀도 개발을 하자. 당초 이제 서울시는 한 8,000호 가구가 적정일 것 같은데 여기 10,000가구 넘어서 한 12,500가구 정도를 이 용산 업무 국제지와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 개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여기 학교와 같은 학교 이전 용지와 같은 기반 시설 계획에 대해서 대폭 수정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지연됩니다. 계획 변경 절차가 이제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렇지 않아도 좀 단기 공급 물량이 딸리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서울시 국토부가 좀 입장차가 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번 6만 가구의 20%가 여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12,000가구니까. 예. 그러면 아니 지금 양측 협의가 지금 서울시나 정부가 이제 협의가 원활치 않게 된다면 이게 또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선거에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아마 이제 조금 판도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직접 밝힌 것은 아니고 서울시가 이제 입장을 냈다는 점을 정리를 해드리고요. 지금 정부가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서울 아파트 가격이 51주 연속 상승을 했어요. 상승 폭도 3주 연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 공급 대책에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금 전에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 또 나왔어요. 예. 그래서 52주 연속이에요. 1년 내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사실은 연간 이제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9% 육박을 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전 상승률을 좀 웃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오늘 통계를 봤더니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국토부가 오늘 날짜를 좀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서울 아파트값 1월 넷째 주 기준 일주일 만에 0.31%가 올랐습니다. 지금 지난 이제 이달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주간 상승률이 계속해서 2배 정도로 지금 뛰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그러면 뭐 한강 라인이나 강남 3구가 상승률 1위냐? 거기가 아니에요. 상승률 2가 관악구예요. 관악구가 0.55% 뛰었고요. 두 번째 많이 뛴 데가 성북구예요. 이건 왜냐? 그동안 강남 3구, 한강변도 많이 뛰었지만 지금은 대출이 용이한 그리고 매물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대출이 용이한 강북 지역으로 상승세가 좀 늘어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실은 지금 전세 이제 조금 있으면 학군 때문에 전세철인데 전세값이 지금 전국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도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뭐 지난주부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이제 규제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 이제 못 받고 있죠. 그리고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공 이거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더 나아가서 가장 강력한 카드는 사실은 보유세 카드거든요. 정부가 내놓을 카드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이 추가 공급 대책까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상승폭이 또 다음 주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땅도 영끌해서 더 이상 끌어올 땅도 없고 만약에 이제 착공이나 준공도 개발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면은 방금 언급하신 그런 세금 부분들이 좀 매물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다른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약간 기다려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건 2022년 5월이었으니까 매년 해마다 연장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연장할까?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설랑설레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잘랐기 때문에 아마도 다주택자의 매물을 내놓은 방법은 당근책과 그리고 채찍이 있겠지만 그동안 4년 동안 당근책을 준 게 아니냐. 중과 유예를 했으면 다주택자는 매물을 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후자의 무게를 두고 있어서 어쨌든 5월 9일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양도 차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최저 6에서 45%의 세율인데 5월 10일 날 팔게 되면 3주택자의 경우에는 최고 82.5%예요. 거의 이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뭐 내가 세 개 주택을 갖고 있고 한 개 주택을 매도했는데 10억 정도. 이제 이 규제 지역 내에요. 서울과 이제 경기도 12개 지역 내에서 매도를 할 경우에는
뭐 10억의 이익이 났다면 뭐 러프하게 물론 기본공제 같은 거 있습니다만 뭐 이제 8억 2,500만 원 세금으로 내야 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눈치 싸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1월 하순이고 그리고 이제 5월 9일이기 때문에 거의 한 100일 정도 내에 집을 판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거주인 사람,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받고는 거의 못 삽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핵심 지역의 매물 잠김 현상으로 조금 전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쨌든 아마 굉장히 눈치 싸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지 또 오늘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주제 바꿔서 증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5,200을 넘겨서 마감을 했죠? 맞습니다. 국내 증시에 정말 브레이크가 없다. 예. 이런 장세에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정말로 돈 버신 분들은 70대 이상, 시장 잘 안 보시는 분들, 10대 이하, 엄마 아빠가 이제 적금으로 놔뒀기 때문에 얘는 깰 일이 없는 이런 애들이 수익률이 좋아요. 삼성전자 저 9만 원에 팔았는데요. 제 주위에도 많아요. 12만 원 넘어가니까 그다음 못 사는 거예요. 제가 판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사실은 어제 SK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나왔는데 둘 다 비슷비슷 다 잘했거든요. 잘해서 잘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는 좀 떨어졌고요. 1%포인트 빠졌더라고요. 맞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일단 승이에요. 왜냐? 여기 지금 영업이익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더 많아요. 20조 남짓이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9조 1,000억 원인데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하나라만 벌었어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뚝 떨어내면 14조 6천억 원. 한 2, 3조 정도 이제 이 SK하이닉스가 돈을 더 잘 벌었고 여기다 마진이 중요하거든. 마진, 영업이익. 팔아서 물건 팔아서 얼마나 돈이 남냐. 마진 거의 SK하이닉스 60% 육박합니다. 58%. 그러니까 거의 대만의 TSMC보다도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84만 원 갔어요. 이게 86만 원, 주가 2% 올랐기 때문에 86만 원 갔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엔비디아의 6세대 칩이 나와요. 루빈 칩이라고 하는 이 칩에 지금까지는 이 5세대는 SK하이닉스가 거의 60%, 70% 가까이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요걸 얼마나 삼성이 가져오느냐 이게 관건이고 또 하나 엔비디아가 지금 마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는 마진이 거의 7, 80%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라는 경쟁사, 브로드컴이라는 경쟁사, 구글도 지금 TPU라는 자기만의 칩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싸우고 있어요. 점유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버블 논란이 있는 거고 근데 삼성과 SK는 뒤에서 느긋하게 즐기면 돼요. 왜냐? 니네 싸워도 우리 칩 없으면 안 돼. 라는 거예요. 모두 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린 즐기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칩 올라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칩이 1년 전에 비해서 디램 가격이 4배, 5배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학기 가보면 PC값 올랐고요. 휴대폰값 오른다고 합니다. 가전제품값 오르고요. 이게 다 올라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잘하는 반도체니까 응원하고 있는 건데 이제 트럼프가 저렇게 지금 반도체 관세를 빌미로 해서 계속 이제 지렛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가는 좀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칩 경쟁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국내에서 지금 오늘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 통과됐잖아요. 그럼 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어떤 계기가 될까요? 그냥 웃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사실은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다른 데들은 전폭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뭐 세액공제, 저리대출, 그리고 용수나 전력 같은 거 시설 국가지자체가 좀 지원하자 이거예요. 그동안 SK하이닉스 이거 못해가지고 공장 지연됐거든요. 그때만 제대로 지원됐어도 지금 거의 정말로 정말 이렇게 뭐 달러를 긁어올 수 있는 적인데 어쨌든 이것도 했으니까 어쨌든 나쁘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반도체만큼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 넘버 2 내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좀 됐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부동산과 증시 이인철 참조원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기증품으로 구성된 이건희 컬렉션 전시 폐막을 앞두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념하는 갈라 디너 행사가 열렸습니다.
삼성은 미국 워싱턴 DC 스미소니언 예술산업관에서 개최된 행사에 삼성 총수 일가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6.25 전쟁 참전 용사,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회장과 홍나희 관장은 이건희 선대 회장이 강조한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미술품 기증의 토대가 된 사회 공헌 철학을 소개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번 전시가 미국과 한국 국민이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참전 용사의 희생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처럼 번영할 수 없었을 거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는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 KG 모빌리티가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설 특별 무상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항목은 엔진과 공조장치 상태,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 브레이크와 패드 마모도, 냉각수와 오일류, 와이퍼 등입니다. G마켓이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되는 2026 설 빅세일의 광고 모델로 그룹 H.O.T를 발탁했습니다. G마켓 측은 데뷔 30주년을 맞은 H.O.T 5명 전원이 출연하며 멤버 전체가 광고에 함께 나서는 건 25년 만이라고 밝혔습니다. 광고 영상에는 H.O.T의 대표 히트곡을 활용해 특가 상품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크라운 혜태제과 임직원과 국악 명인, 명창들이 함께하는 제7회 크라운 혜태 한음회 공연이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크라운 혜태제과 임직원들이 전통 음악을 직접 연습해 무대에 오르는 행사로 고객 초청 형식의 전국 순회 공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막바지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아 추위가 무척 심하겠고요. 한낮 기온도 영하 2도에 그치는 등 오늘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외출 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남부지방부터 점차 구름량만 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무척 메마른 가운데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평년 기온을 2에서 7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2도, 춘천 영하 15도, 대전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평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영하 2도, 광주 2도, 대구는 3도가 예상됩니다. 강추위는 주말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휴일 밤에 중부지방에서 눈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에는 남부 곳곳으로도 확대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